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박 3일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일단락됐습니다. 여당 주도로 내란 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처리가 됐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이제 주장을 했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부법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예고를 했습니다. 논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는 30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좀 이제 강화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을 또 이제 본회의에서 발의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박 3일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끝이 났는데 필리버스터 전국부터 두 분 좀 어떻게 관전하셨는지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국회가 아니고 특정 정당의 이제 국회가 되어버려 가지고 네. 의회주의가 이제 작동을 멈춘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국회라는 건 말 그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을 각 당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그거를 협상하고 타협하고 해서 전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법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정책도 만드는 기관인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부터 사실상 민주당의 그 단독 국회가 일상화되고 지금 야당이 없는 상황, 사실상 야당이 투명 인간처럼 되고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 무슨 그 당무를 처리하는 그런 것처럼 돼서 너무 안타깝고 이것이 빨리 개선이 되고 의회주의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그나마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 필리버스터인데 이 필리버스터도 법으로는 최장 한 달 가까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쪼개기로 해가지고 이제 하루로 한 달간 최장 한 달을 하루로 쪼개가지고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필리버스터도 제도의 취지가 거의 이제 소멸 단계인데 그것도 더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더 제한하게 되면은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국회법에만 있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나. 본래 법칙대로 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을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쪼개기로 해서 하루만 허용하고 그것도 또 더 규제할 생각이면은 아예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서 만든 법들이 다수가 지금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대통령실에서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좀 개선하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도 있지만은 또 내란 그 전담재판부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통령 본인부터가 그 법에 앞장서고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주요 책무가 헌법 수호로 돼 있는데 그 대통령이 위헌 그 논란이 있는 이런 법안을 앞장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처리가 되고 이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열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하루 쪼개기 필리버스터에 국민들이 관심 갖기도 어렵고 어제 그제처럼 그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당 대표가 하니까 좀 관심 가진 정도인데 그나마도 더 그걸 반토막 내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뭐 생식 내지 말고 아예 필리버스터 없애는 게 저는 더 정직하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를 차라리 없애는 게 그렇게 하려면 없는 것처럼 만들 게 아니라 없애는 게 정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필리버스터 2박 3일 동안 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여간 여야 정치권에서 뭐 여전히 이제 작년 내란의 여진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 협의나 또는 합의에 의한 그 의견이 모아지기보다는 그냥 계속적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데, 글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뭐 저는 여당도 부담은 언젠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야당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친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여 투쟁을 해봤자 힘을 못 받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 국정 운영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국회 그 필리버스터 전국 현황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법안은 대법원이 예규를 동원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크게 위헌 소지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과방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되면서 그 정보통신망법, 그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관련된 내용은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소위 온라인 시대에서는 이 가짜 뉴스의 피해나 또는 그 피해의 범위, 속도 이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핵심은 그 피해의 한 5배 이상을 직물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그걸 삭제하지 않은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당초 과방위 원안에서는 그 삭제를 했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제를 하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게 살아오면서 자칫하면은 정상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을, 공인이나 어떤 권력기관 또는 대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친고죄 부분도 남아있는데요. 친고죄는 뭐냐면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건데 친고죄를 그래서 신설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폐기를 했어요. 그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 경우에는 제3자가 대리 신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방위 원안을 되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이제 친고죄에 이제 주목을 해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 OECD 국가들, 유럽의 나라들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인 어떤 공적 영역의 비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부 지나치게 개인 비방이 될 경우에 민사상으로 그 어떤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민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형사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협상도 마찬가지로 여야 간에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특검 추천, 그리고 이제 수사 범위입니다. 특검 추천은 이제 사법부와 양당 제3자 중에 어디로 맡길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교 유착 의혹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민중기 편파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이제 바가 큰데 여당에서는 이제 빼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 이견이 이제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특검은 이제 점점 좀 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필요성은 다 어떤 동기에서든지 간에 양당이 여야가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소정당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추천 그 주체는 아마 국민들 보편적 상식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수사 대상이 여야 의원, 전 현직 의원들인데 그 의원들이 포함된 정당들이 추천하면 그거는 일반 국민들도 그런 경우는 안 하잖아요. 법원도 그런 경우에는 그 제척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당은 지금 통일교 특검에 있어서는 후보 추천에 있어서 정치적 제척 사유라고 봐야 됩니다. 제3자 추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 법원이라든지 뭐 변협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사 대상을 민중기 특검을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본건하고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본건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일교 그 금품 소속 의혹 이상으로 더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세계특검 출범시킬 때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당에서 반대해왔던 검찰 개혁을 늘 이야기할 때, 검찰을 늘 비판할 때 이거는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별건 수사거든요. 검찰의 못된 행태 중에 하나로 지적을 우리 당도 해왔죠. 민주당이 지적해왔던 게 별건 수사였고, 이거는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특검 재개할 때는 별건 수사를 아예 법으로 딱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어요. 그런 민주당이 이거는 민중기 특검 그 수사 은폐
건 같은 경우에는 별건도 아니고 거의 본건에 가까운 건데 이거를 빼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건 반드시 집어넣고 그다음에 특검 추천은 제3의 기관에게 맡기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별건이 아니라 본건이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첨예하게 이제 야당과 여당, 예. 민주당 간에 이제 갈리고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네.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그 새 특검 할 때 별건 수사하도록 법에 딱 못 박았지 않습니까? 네. 이 건만 빼면은 그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그 여당이 제3자 추천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예.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이제 선회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원이 아니라 예. 민변 같은 비사법부가 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짧게 어떤 의견이십니까? 민변은 아니죠. 민변은 아니고. 민변은 진보, 네. 한변은 보수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죠. 그럼 국민이 다 아는 일인데. 이 두 변협을 가지 한다면 대한 변호사협회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변호사협회. 예. 이 두 가지 부분이 점처럼 이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예. 어떤 생각이실까요? 우선 그 첫 번째 민주기 특검 관련된 부분은 민주기 특검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사건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별건 수사를 가능하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통일 관련 나와서 민주당 거는 사실 전혀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년 사이 민주당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은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다만 제가 몇 차례 얘기한 바 있지만 민중기 특검이 8월 달에 인지했으면 9월 네. 안으로는 이첩을 했어야 되는데 이첩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가 보기엔 이번 특검에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거는 별도로 일단 공수처 또는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직무유기나 또는 등등의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는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고 네. 만약에 그것이 미흡하다면 이후에 뭐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그때 가서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현재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고집한다면 자칫 전체 통일기업 특검이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양보하는 게 맞고 두 번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건은 두 개예요. 2018년부터 20년 사이는 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관련 시기고 네. 2021년부터 23년 시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한변협이나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 대법원이죠. 이 3개 기관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예. 아니면 뭐 대한변협에서 3명을 다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든 그런 방식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한편 통일교 특검은 이제 지렛대로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이 입장차가 또 확연히 다른데요. 민주당이 2차 특검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대장동 국정조사 카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좀 짧게 들어볼까요? 종합특검은 그건 하면 안 되죠. 명분이 없습니다. 새 특검 하나 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네. 3개나 만들고 그것도 수사 검사하고 수사관을 500명 가까이 역대급으로 어느 나라의 검찰청 통째로 작은 나라의 통째로 가져온 거랑 마찬가지. 그걸 투입해가지고 6개월을 그렇게 뒤져가지고 네. 더 뒤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뒤질 게 없으면은 본건 기소를 하는데 본건 말고 별반을 별건으로 할 정도로 네. 본건은 이미 다 뒤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건과 관계 있는 건 다 뒤진 겁니다. 그런데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더 조사할 게 있어서가 아니고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수사 특검 전국을 계속 끌고 가가지고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특검을 지난번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야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특검을 만든 것도 특검의 취지를 완전히 그냥 파괴한 건데 네. 이렇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 특검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이는 헌정 질서의 큰 훼손 행위고 그런 특검으로 지명되는 사람은 본인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그렇다면 거고. 대장동 국정조사는 어떻습니까? 대장동 제가 알기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네. 관련된 건데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조를 하든 다음에 뭐 수사기관을 통해서든 뭐 특검을 하든 간에 명백히 밝혀내야 될 사안입니다. 그건 네. 뭐 지금 안 하면 다음에라도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있을 때 하는 게 여당도 부담이 덜할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의견과 동일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예. 2차 종합특검은 뭐 저는 특검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름 자체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특검을 종합특검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특검은 분명히 성격상 매우 이례적이고 제한된 범위, 그다음에 제한된 사건, 기간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종합특검이라고 자꾸 네이밍하지 마,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된 특검은 매우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미진하고 좀 더 일반 국수본이나 공수처 등의 이첩하기 어려운 사건들 몇 개를 찝어서 네. 그거는 특검에다가 임명을 하고 내란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란 사건 중에 어떤 사건, 김건희 씨 관련된 부정부패 관련된 거나 직권남용 관련된 사건 중에 어떤 것들, 이 네. 몇 건을 좀 특정해서 2차 특검으로 지정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이거를 종합특검 이렇게 하면 이후에 이게 특검이 원활명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접근 방식을 할 때는 항상 이 특검도 일종의 법안이기 때문에요. 이 법안의 이 범위와 목적, 그 대상을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요구는 어떻습니까? 그건 현재로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또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세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판단할 문제고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을 보겠는데 먼저 그 민주당 상황을 보면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3명의 최고위원 사퇴 후에 그 자리를 이제 채우는 그런 이제 선거인데 합동 연설부터 내란 그리고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고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 걱정이? 예. 이게 당초 6개월짜리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도리어 최고위원 후보자를 물색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6개월짜리 최고위원을 놓고 지금 양측의 약간 대립각이 지금 세워졌다고 봅니다.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두 측의 갈등이 너무 격돌하거나 또는 당 안팎의 분열을 초래하면 자칫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후에 당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은 하지만 경쟁이 네거티브로 가거나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은 좀 절제하고 후보자들 간에 자제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조금 그래 보입니다. 네네. 현재의 민주당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 양상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대통령과 친명계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진짜로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라면은 뭐 그럴 필요 없죠. 괜히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네. 분란만 일으키고 자리 다툼만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안 좋게 비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은 지난번 전당대회가 제1차 명청 대전이고 이번에 2차 명청 보궐선거가 2차 명청 대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실제로 양측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고 네. 그게 정권 내부의 당의 권력 또 정부의 권력 해서 권력 간의 경쟁, 주도권 다툼 각자의 대통령은 임기가 걸렸고 정청래 대표는 자기 정치 미래가 걸린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겉으로는 뭐 아닌 척하지만 다투고 있는 것이고 좀 전에 6개월짜리 말씀하셨는데 6개월짜리인데도 이렇게 나서는 거는 결국은 친명계 쪽에서 다음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노리는 연임을 네. 제지하는데 모든 걸 다 지금 걸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후보들뿐만 아니라 그쪽 양쪽 계파 또 그 지지자들, 지지한 당원들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예. 첫 연설회 때부터 정청래 대표 쪽 후보들은 심지어 친명계를 내란 세력이라고까지 내란 세력이란 말은 민주당은
민주당 내부에 그 말을 쓰는 거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그거는 정말 금기어일 텐데 자기들한테 그런 말 쓰는 거는. 네네. 그만큼 과열이 돼 있다. 예. 네. 그리고 뭐 저쪽 저 친명계에서는 또 저쪽 그 친천계에 대해서 뭐 사퇴하라. 첫 연설 때부터 사퇴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는 현재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근데 그 권력 간의 어떻게 보면 배수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 말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1일에 내년 1월 11일에 나머지 이제 3명의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이 될 텐데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제 혼자 다 채워서 예. 이제 기록을 세웠고 예. 앞으로 이 기록은 이제 뭐 동등한 거는 나오더라도 깰 수는 없는 24시간이 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지도부 내년 2월 비대위 체제 예상도 나오기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빼고는 다 합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내심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그 24시간은 법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24시간으로 쪼개서 그런 거고, 네. 48시간도 민주당이 거의 쪼개지만 않으면은 48시간 그 뒤로 가능한데, 예, 그동안에 장 대표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당 안팎에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그저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나름의, 대투쟁의 어떤 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은 강경한 의조로 투쟁의 의지를 보여줬다면 어제는 어떤 결기를 보여줘서 나름 리더십에 좀 의미가 있었다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며칠 전부터 장 대표가 이제부터는 좀 더 새롭게 하고 또 외연을 확장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또 본인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봐도 그게 상식이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노선을 확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외연을 확장하려면 당 구성원들은 다 안아야 되거든요. 뭐 한동훈 대표 빼고가 아니라 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기대하는 당원들은 한동훈이든 간에 당 내에서는 다 끌어안고 당 밖에 있는 이준석 대표와 적어도 그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세력은 다 모으는 일에 네. 장 대표가 앞장서기를 기대할 겁니다. 다. 네. 장동혁 대표의 결기는 호평. 하지만 중도 확장은 퀘스천. 이겁니까? 글쎄요, 그냥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니까 돌파구를 자신의 몸을 혹사해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당의 내분을 좀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정당은 선거와 관련된 조직이기 때문에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체제로 갈 수 있냐 없냐라는 판단이 현장에서 그 후보로 뛰는 특히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스윙보터 지역의 후보자들이 장동혁 후보 갖고 어렵다고 판단하면 저는 이 장동혁 체제가 오래가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연초 상황을 또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고공행진 중인 환율이 오늘 1,450원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좀처럼 좀 안정적인 상황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기재부와 한은이 고강도 정책을 예고했는데 환율 잡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환율이 이렇게 오는 거는 달러 가치는 그대로거나 아니면 올라가고 우리 돈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는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갖다가 몇 년 차로 계속 올릴 때부터 네네. 돈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그때부터 거의 해마다 예산 책정할 때 역대급으로 기록을 갱신해 가면서 돈을 그냥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도 또 추경하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풀고 하면서 돈이 많아졌는데 그 돈이 많아진 만큼 생산이 많아지느냐? 그러면 돈 가치가 안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정부 경제정책은 생산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정책을 하거든요. 기업들한테는 계속 옥죄해가지고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투자하기가 사업하기가 조심스럽고 겁나고 무섭게 만들고 네. 근로자들한테는 계속 일 안 하게 만들잖아요. 주 5일도 모자라가지고 주 4.5일만 일하세요. 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생산하는 게 적어지는데 돈 많으면 뭐 합니까? 물건이 적은데 돈 많으면 돈 가치 떨어지죠. 손에 돈 쥐어봐야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는
그 반면에 수요가 계속 많이 늘어났죠. 당장 우리 그 서학 개미들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으니까 자연히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또 환차손까지 생기니까 그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 거기다가 그 미국하고 최근에 그 투자 협정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달러가 계속 그 유출이 될 전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수요가 더 그 많아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친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어제 사이에 뭐 이렇게 금융당국이 뭐 엄포를 놓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네. 그 구조적인 문제, 특히 금융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베이스에 있는 산업의 문제, 실물 경제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살아나는 경제 정책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일시적으로 불을 끌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환율 대책이 한 달 동안 이제 6번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이제 오늘처럼 급락하는 그런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돼야지 이게 뭐 전체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뭐 앞으로 환율 시장이 어떻게 할지는 지금 뭐 내일부터 또 우리 연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미국도 좀 그럴 텐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이제 사실은 선물한 시장, 여객 시장 여기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환율이 하향 그 지향 보일지 정부의 오늘 구두개 효과가 여객 시장이나 선물한 시장에도 나타날지 네. 아니면 반등해서 다시 또 오름세로 전환될지가 아마 관건이라고 보이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뭐 아까 저는 약간 조혜진 의원하고 생각은 다른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돈을 많이 푼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이 풀었습니다. EU 국가도 그렇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우리 못지않게 우리보다 더 풀었어요. 사실은 재정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그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서 재정적 부담을 절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도 이런 확장적 재정 기조는 말은 작은 정부지만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도리어 이 미국 내에서도 돈이 풀리는 그런 경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보통 지금까지 환율은 경제 펀더멘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환율과 펀더멘탈은 약간 이 디커플링 된 것 같아요. 경제 산업적 펀더멘탈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그럼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 즉 달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전례 없이 많이 그 서학개미가 는 건 사실이에요. 네. 물론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니까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겹쳐가지고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공급이 줄어들었던 거고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한미 간 금리 격차예요. 사실은 우리가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데 올려서 원화 가치를 올리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부동산 문제하고 환율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거 외에는 없는데 금리를 올렸을 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그 거시경제적 정책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국민연금하고 전략적 해칭을 하거나 TF 구성 등을 한 건데 일부 정도 효과는 있을 거로 봐요. 근데 이건 단기적 효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리가 사실 환율 수급에 대한 그러니까 이 원화 외환과 그러니까 달러와 원화의 안정적 수급 상황을 만들기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서학개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중시로 서학개미들이 그렇죠. 돌아오면 한시적인 비과세 혜택도 정부 대책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크리스마스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산타는 1년 중에 평소에 놀고 먹다가 오늘 딱 하루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요. 두 분 오늘 올 한 해 1년 동안 열심히 또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치회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크리스마스 이브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